예. 자, 이제 5편 하겠습니다. 주택법 하겠습니다. 주택단지건설법이죠. 여기 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요것도 7문제 나옵니다. 7개인데 뭐 나올 게 뻔하니까 관리편에서 리모델링만 좀 보시고 그 외상들은요 볼 거고요 해서 7문제 다 요책에서 절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칠판 보시죠. 자, 주택법은요 일반적인 건물이 아니고 주택단지만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를 위해서 건설, 단지의 공급, 단지의 입주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이런 것은요 보통의 주택이 아니고 단지를 위해서만 이것이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단지의 어떤 첫 번째 총칙입니다. 총칙. 단지만의 어떤 용어가 나옵니다.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단지만의 건설 절차 등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 단지의 입주와 공급, 분양 이 또 등장합니다. 또 네 번째요, 단지에 입주했다. 분쟁에 대비해서 관리도 제법에서 한다. 관리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총칙편에서 보시면 한 2개가 나옵니다. 1개 내지 2개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편에서 보시면 3개에서 4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요. 공급편에서 보시면 이제 2개 이렇게 또는 뭐 3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또 관리편에서 1개긴 한데 이것은 뭐 리모델링에서만 나올 것입니다. 나옵니다. 자, 총칙 봅니다. 총칙. 첫 번째 보시면요. 주택법이니까 주택법에서의 주택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첫 번째 딱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해서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총칙. 보시면 용어 정의. 자, 요건요. 이때 세대의 구성원들, 세대의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어떤 건물인데 요 안에서 독립주거, 주방시설 갖추고 있는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것이고 이 갖춘 건물을 전부를 다 쓰거나 또 건물 일부를 쓴다 해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또 하나 또 여기에 딸려 있는 바로 부속 토지 지분권도 같이 묶어서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부속 토지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장기 거주의 목적 보시면 장기 투숙합니다. 해서 보시면 각종 어떤 장기 임차에서 장기 투숙을 합니다. 해도 장기 투숙을 하고 있는 각종 어떤 여관 등은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되겠죠. 안에 보시면요. 보시면 이 독립주거 행태를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또 단기 임차에도 이 행태를 갖추고 있는 펜션이나 각종 어떤 콘도 등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 그래서 순수하게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독립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주택이 딱 보니까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이것이 보시면 단독주택 단지가 나올 수 있고 또 그다음에 보통 흔히들 공동주택은 많이들 보십니다. 있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다시 이것이 건물이 5개층 이상 나오는 아파트 단지가 나올 수 있고요. 4개층까지 이하인 연립주택 단지도 나올 수 있고 또 규모 작은 평수에 다세대주택 단지도 이렇게 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단지와 아파트 단지, 연립주택 단지, 다세대 단지 이렇게 구분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에 다른 구분은요. 이 건물이 5개층 이상 주택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되겠죠. 이것들은 4개층까지만 주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요. 근데 요 차이점이 4개층까지의 요 바닥 면적이 200평, 660을 초과하면 연립주택일 것이고 또 한동 건물의 4개층까지가 660 이하이면 이것이 다세대 단지가 된다. 이렇게 구분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2번에 1, 2, 3번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이제 걸로 3번 가십니다. 요건요, 구조입니다. 구조. 생김새한 분류인데 이건 말고요. 또 자금입니다. 어떠한 공적인 자금이 투입됐냐에서 자금에 따른 구분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국민주택이 있다가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국민주택 등이라고 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등. 세 번째는요, 민영주택이란 주택의 구분도 있습니다. 자금입니다. 자금. 해서 어떠한 자금이냐? 예, 안 풀렸는데요. 야, 국민주택은 뭐냐? 라고 내가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인 자금입니다. 12%죠. 이 자금으로 건설 또는 개량을 했는데 그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 이것이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 34평 정도까지의 어떤 주택 분양되었는데 순수하게 주거 전용이 보시면 24평쯤 쓰고 있다 하면 보통 여기 다 포함되는데 다만 목적이 뭐냐?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어서 건설 개량했을 때 조정 85예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85 이하인데 요 경우에도요. 저기 수도권도 아니고 지방이다 여기입니다. 아니고 또 업 단위 면 단위라는 시골 농촌에서 건설할 때는요. 요것을 100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게 해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로 2번 보시면 국민주택 등이 여기 딱 나와요. 등이 나와 있습니다. 등은 뭐냐니까 등이니까 이 속에는요. 요 위에 있는 첫 번째 국민주택이 다 여기에 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딱 된다고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기금은 투입되지 않았지만요. 누구냐 하니까 국가에서, 지방에서 또 토지공사가 또 지방공사가 건설했는데 그 면적이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이하일 때는요. 같이 등에 포함시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자, 공공택지, 공적인 사업으로 만든 땅, 이 공공택지라고 하는 이 택지 안에서입니다. 안에서 이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건설을 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이 말은요, 30호 이상 단지가 나왔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 단지급 단지인데, 이 주택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때도 국민주택 등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적인 자금 또 기타 혜택을 받은 이 경우가 등인데, 요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 일체를 가지고 민영주택 이렇게 부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건 건설자가 누구냐가 아니고 자금이나 공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주택이면 다 민영에 포함됩니다. 또 85를 초과하면 또 다 민영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토시주택공사가 건설합니다. 하는데 기금 빌려와서 건설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84입니다. 84. 그 다음에 이것이 기금은 빌려오지 않았지만 자체 돈으로 건설했는데 이것이 70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금을 빌려오지 않았지만 요 건설되어진 그 면적이 110입니다. 112. 이때 보시면요. 첫 번째 보시면 기금 건설한 85 이하 포함되면 국민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입니다. 그 다음에요. 기금은 안 빌려왔지만 토지주택공사가 건설한 85 이하에 포함이 딱 됩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등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요, 요 기금 안 빌려왔지만 평수가 110입니다. 112짜리의 주공 아파트입니다. 이럴 때는요, 이것은 민영주택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건설자는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 이러한 혜택을 가지고 이제 구분한 어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금에 따른 구분입니다. 또 4번 보세요. 4번입니다. 이제 4번 보시면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을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했는데 이 신청한 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 개별 세대별 보시면요. 세대 안에 보시면 한 개 세대 1세대입니다. 1세대인데 그 세대 안에 보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다. 이 말도 딱 나옵니다. 이 말은요. 한 개 세대 분양을 딱 했습니다. 분양을 딱 했는데 이것이 평수가 좀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입주하는 분이 신청합니다. 돈을 좀 더 내고요. 신청해서 우리 요 사이는요. 경계벽을 좀 하나 더 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 각기 현관을 따로 출구 현관을 또 내어주세요. 또 각기 부분들에 독립생활 할 수 있는 주방도 부엌 기능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기타 보시면 각종 어떤 화장실과 욕실도 넣어주세요. 이렇게 딱 합니다. 또 나중에 이걸 철거하기 쉽게 요 경량벽입니다. 이것을요 가벼운 경량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하든지 또는요 여기 연결문을 딱 설치해서 출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형태를 갖추어 주세요. 딱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다 최소 면적 14제곱미터의 최소 주거 기준 면적 이상은 각각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쪽을요, 자기 식구가 살든지 또 임차든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까지만 해도요, 명칭이 뭐냐? 임대수익형에서 흔히들 보시면 임대수익을 할 수 있는 임대수익형 어떤 주택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부르는데 임차인을 모집하든 또 자기 식구가 살든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요, 요 경우는 절대로 구분 소유, 구분 등기는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또 제한도 받습니다. 받고요, 이런 단지가 단지 내에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단지 전체입니다. 단지 전체의 세대수, 이 세대수에서도 3분의 1까지만 가능하고 또 단지 전체의 주거 전용 면적에서도 이것들이 차지하는 그 면적이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임대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주택을 신청받아서 지어줄 수가 있다. 이것도 탄생이 되었으니까 확인을 꼭 해주세요. 밑에 박스에 있는 것들 자 중요하게 주시면 나올 사항들입니다.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의 일종입니다. 이것도 일종인데 여기 포함되는데요. 이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 도시인들이 살 수 있는 도시 형태의 생활주택이다라고 하는 것이 또 탄생이 딱 되었었죠. 계속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생활주택. 이건요, 도시 형태니까, 요 주택은요, 그 지역이 어디냐? 도시지역이란 요 특정 장소, 용도 지역 안에만 이것이 건설 가능하다. 도시 지역 내에서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이것은 말입니다. 좀 한 명, 두 명, 1, 2인을 위한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평수가 크면 안 돼. 그래서 이건요, 최대 주거 전용 면적이 세대별로 해서 제일 큰 평수가 85제곱미터 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어야 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85 이하 제한 받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작은 평수 집이 단지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주택 수는요, 300세대 미만이 되게 이렇게 설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또 제한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주택들이 내부 형태가 조금 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형태인데 보시면요, 원래 원칙은요, 주택 단지에서의 주택은요, 개별 주택들마다 크든 작든요, 평수가 크든 작든 그 집안에 또 방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방이 따로 없는 한방 구조인 바로 원룸형 생활주택, 이것이 또 탄생되게 해놨다는 또 특징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요, 이 단지 형태로 설계 꾸며놓은 바로 이 다세대 주택 단지와 그다음에 연립주택 단지도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보시면요, 여기도 보시면 연립 다세대 단지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이 많습니다. 이쪽은요, 그 개별집들 평수 제한이 없습니다. 85 이하 평수 제한도 있죠. 또 단지 전체 세대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3000세대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300세대 미만 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00세대 미만 되게 85 이하로 단지급으로 다세대 연립을 지으면 혜택을 하나 더 줍니다. 더 줘요. 원래 원칙은요, 연립과 다세대는 둘 다 보시면 4계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모 작은 평수로서 규모 작은 단지를 구성을 시키면 혜택을 하나 더 줍니다. 그래서 안정성 심사를 위해서 건축위원회 요 심의입니다. 요 심의를 딱 거치면요, 요 주택을 5층까지 하게 해준다. 한 층을 더 준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 보통 주택은 나올 수 없는 원룸 형태가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죠. 원룸입니다. 원룸. 그래서 원룸인데, 원룸 형태로 너무 평수가 85를 다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소 평수인 14제곱미터 이상 면적은 나오게 하면서 최대는요, 5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할 수 있게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원룸은 14에서 50입니다. 그런데 한방 구조인데, 요 주택이 말입니다. 30제곱미터 이상 평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집안에 방 같은 거 하나 두 개끔요, 공간을 두 개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특징이 있습니다. 있고요. 어떤 경우도 원룸은 지하층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탄생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탄생될 때 원래 도시 형태 생활주택 이러한 형태이면요, 요것들이 요 보통 일반 주택과 복합으로 건설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밑에 또 박스 밑에 관로 2번에 보시면 있죠. 또 있습니다. 이 단지,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서도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과 원룸은 또 같이 배치하지 못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박스 안에 1번, 2번이 있습니다. 박스 바로 위에 보시면 본문석에 있습니다. 방갈로 2번 속에 본문에 그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합 제한 받는데 복합으로 건축할 수 있는 또 예외도 등장을 합니다. 박스 안에 1번, 2번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 박스 안에 보시면요, 첫 번째 2번 봅니다. 2번. 자, 어디냐 하니까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또는요, 해당 장소가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내에서, 상업지역 안에서 건설하는데, 이때는요, 이 한 동짜리 건물을 딱 지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층은 상가를 집어넣습니다. 상가 집어넣고, 자, 위에 몇 개 층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이쪽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형태를 지어서 이렇게 분양한다. 이렇게 분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속에 보니까 원룸 말고 필요하시면 투룸도 있다. 이렇게 합니다. 투룸도 있고요. 투룸도 있고 그다음에 쓰리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한 건물 안에 보시면 원룸과 투룸, 쓰리룸 다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의 원룸이 있습니다. 위에 이건 뭐냐? 도시형 생활하고 기타 일반 주택,
기타 일반 주택을 같이 섞어놨죠. 그냥 일반 보통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원, 투룸이 함께 있다라면요. 원룸은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은 뭐냐?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가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부장한 경우가 더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 근데 지역이 어디냐? 준주거나 상업지역 내에서만 가능하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번 딱 보세요. 1번. 1번은 뭐냐? 원룸형 생활주택 이거 하고요. 기타 일반 주택 한 개 세대를 같이 복합으로 지을 수 있다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이건요. 규모 좀 작은 필지를 가진 분들이 도시지역 내에서 자기 노후를 위해서 원룸을 딱 지어서 분양 또는요 임대를 딱 합니다. 임대를 딱 해요. 그런데 제일 위층에 본인이 살기 위한 집 한 개를 딱 집을 지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4개 층까지니까 전체를 다 합해서 660을 초과하면 이건요 연립주택 한 개 세대와 그다음에 원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660 이하이면 다세대 한 개와 기타 원룸입니다. 이같이 규모 작은 어떤 필지 내에서 이같이 응용할 수 있게끔요 기타 주택 한 개하고 원룸을 같이 복합으로 짓게 해준다는 것이 박스 안에 1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자, 보시고요. 기타 용어입니다. 쭉 보시면 6번 보시면요. 1번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 보시면요. 에너지를 아낀다는 말이고요. 친환경은 뭐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작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요. 오른편각 보시면 이거 박스 밑에 2번 보세요. 건강 친화형 보이죠? 이건 뭐냐?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하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강 친화형 주택 하면요. 실내 공기 오염물질 최소화. 그다음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만 딱 파악을 하십시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7번이 중요합니다. 7번. 자, 주택에 대부분 다 거주게 하는데 주택이 아닌데 주거생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방치하지 않고 일단에 여기에서 좀 제한하기 위해서요. 실제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건물도 많이 있다 해가지고요. 이것이 뭐냐니까 준주택 이렇게 해서 따로 분류를 딱 했습니다. 이게 딱 포함이 되어지면요. 이게 주택처럼 일부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이게 딱 나옵니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오피스텔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보시면 기숙사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놓습니다. 기숙사. 세 번째는요,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하면 안 됩니다. 양로원도 많아요. 그 빼고 다 빼고요.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하는 실버타운만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네 번째 보시면 바로 고시원의 명칭이 바뀌었죠. 다중생활시설 다 준주택에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개 나왔습니다. 꼭 외우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가봅니다. 8번에 우리 이법입니다. 이법은요. 면적이 나옵니다. 면적 나올 때는 다른 면적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이 법에서는요. 면적하면 전부 다 뭐냐? 순수하게 주거 전용 면적만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또 딱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단독주택일 때 하고요. 또요. 공동일 때가 또 다르게 설명이 딱 되어집니다. 단독은 뭐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필지를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단독주택 단지가 이렇게 부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서 필지를 다 쪼개었는데 단독주택을 딱딱 지어서 입주하세요. 부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럴 때 단독에서의 주거전용은 뭐냐? 합니다. 여기 하나의 필지 보죠. 필지가 보입니다. 하나 대지. 요 필지 안에 보시면, 한 필지 안에 보시면, 분양하기 위해 주택을 건설을 딱 합니다. 또 요 건물 지하실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또 요 대지 안에 분리되어진 창고나 차고 등을 또 건설을 합니다. 이럴 때, 요 대지 안에서 모든 바닥을 다 합한 것에서, 그래서요, 분리되어서 축조되어진 창고 등을 다 제외합니다. 지하실도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단독주택에서의 주거주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요 지하실 부분이 거실 용도로 쓰고 있을 때는요. 지하실 부분도 면적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딱 1번에 딱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 자, 공동주택이죠. 보시면 주택 보시면 각기 전용 어떤 주거 전용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공용면도 있어. 그래서 일단요. 공용은 다 뺍니다. 다 빼요. 각종 복도, 기타 등은 다 빠집니다. 빠지고 순수하게 이것만 딱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냐? 딱 보니까요. 공용 부분 보시면 복도를 빼고 순수하게 자기 집 안쪽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도 등을 다 제외합니다. 다 제외하고요. 자기 집 대문 딱 오죠. 현관문 딱입니다. 101호, 102호 문을 딱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요. 벽이 참 많이 보입니다.
큰 방 벽돌이고 작은 방 벽이 많습니다. 이런 벽돌 다 없다라 봅니다. 다 없다라 보고요. 요 세대 내부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 벽이 뭐냐? 외벽입니다. 이 외벽. 보통 벽 하면요. 벽 두께 반은 포함이 되는데 주거 전용할 때는 벽 두께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벽에서 안쪽에 보이는 내부선 안쪽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주거 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벽 두께 그럼 요 벽 두께는 뭐냐? 두께는요. 공용 면적으로 빠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벽 안쪽에 보이는 그 부분만 가지고 주거 전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우리가 벽 밖에 외벽 밖에 보시면 발코니가 있죠. 발코니. 해서 확장해서 거실로 많이 씁니다. 쓰고 있어요. 이럴 때입니다. 발코니 부분은요, 벽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가장 긴 벽에서 직선거리 1.5m 폭까지는요, 서비스맨들 공개해 줍니다. 그런데 1.5를 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주거 전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밑에 2번에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개별주택들입니다. 개별주택들. 이것이 우리가 어딥니까? 단독주택하고요,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요, 주거 전용 면적이 단독은 최대, 단지가 나올 때는 330을 넘을 수 없다. 100평 넘을 수 없다. 공동주택은요, 297을 넘을 수 없다. 이런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개별주택들 평수 제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300, 또 400, 500, 600 큰 평수가 단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한선은 제한이 없지만요. 그 상한선을 또 강화한다. 주택 단지가 나올 때 요 공급 규모를 누가 강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중앙정부를 대표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딱 밑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할 때 보시면 요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요. 모든 사업주체 건설주택에 대해서 단지에서 75%까지를요. 국민주택 규모라 불리는 85 이하로 이렇게 건설하기에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중에서도 주택조합이 조합 아파트를 짓거나 또 고용한 회사에서 회사 아파트라는 것을 건설을 할 때에는요. 100% 전부 다 85 이하 지하라 이렇게 강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번에 있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꼭 하시고 시험에 2번 나온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한 장을 또 탁 넘어가시면 이제 4번에 8페이지입니다. 자, 앞으로 계속 말입니다. 공공택지라는 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어떤 공공목적의 택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라는 말이 앞으로 자주 등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공공택지죠. 그러니까 이 공공이 뭐냐? 어떤 공공사업입니다. 각종 어떤 공공사업, 이 공공사업으로 조성을 했는데 주택 중에서도 단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고요. 공공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이 아파트 부지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공공사업으로 조성되어진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바로 공공택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요 공공사업이 밑에 보시면 참 많이 있죠. 엄청 많습니다. 이거 요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특징 가진 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박스 안에 보시면요. 5번과 6번을 딱 보세요. 우리가 일전에 배웠습니다. 자, 각종 어떤 도시개발 사업 또는 우리가 안 배웠지만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이해합니다. 청라나 소통도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 경제자유구역과 개발 사업을 할 때 보시면요. 사업 시행 방식에 보시면 두 가지가 둘 다 보시면요. 땅을 매수해서 안 팔면 강제 뺏는다. 싸게 뺏는다. 수용 방식이고 또 땅을 바꿔준다. 환지 있습니다. 환지 있는데요. 자, 수용 방식은 싸게 땅을 뺐으니까 뺏는 반면 일부 토지를요. 택지로 내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환지 방식은 채비지 보류지 빼놓고 다 땅을 바꿔준다. 그러니까 남을 위한 땅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 바꾸는 사업은요. 남을 위한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뺏는 수용 사업은 남을 위한 땅을 내어놓지만요. 환지 방식은 남을 위한 땅을 내어놓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바꾸는 사업들은요. 남을 위한 배려 안 합니다. 근데요. 땅 말고요. 우리가 낡은 건물 바꾸는 사업 있죠. 뭡니까? 정비 사업입니다. 이건요. 건물입니다. 황건이라 부릅니다. 자, 건물 바꾼다. 황건이라 부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건물 바꾸는 사업입니다. 건물 바꿀 때도요, 사업비 충당을 위한 일반 분양분 빼놓고요, 전부 다 자기들 이익을 다 취합니다. 그래서 건물 바꾸는 정비사업, 요것도 보시면 요것도 남을 위한 땅을 만들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바꾸는 사업들, 땅 바꾼다 환지 사업, 또요, 건물 바꾼다 정비사업들은요, 남을 위한 땅 택지를 만들지 않는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환지와 정비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주택단지가 나왔죠. 주택단지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의 사업 계획으로 조성되어진 일단의 토지로서 그 안에 보시면 주택단지, 요소 101동 등 주택 건물뿐 아니고 상가 등을 포함해서 복리시설, 부대시설 다 일체를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으로 조성이 되어진 일단의 주택 건설 용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의 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진 하나의 일단의 토지 자체를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 주택이 딱 101동, 102동, 103동 쫙 올라가 있죠. 올라갑니다.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가시면 상간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다 건설을 딱 합니다. 건설을 합니다. 하는데, 근데 요 단지 안에 관통하는 무엇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짰는데, 공사 끝나고 나니까 이쪽은 무슨 주공 1단지, 삼성 주공 1단지, 또 이쪽은 뭐 현대 아파트 2단지 이렇게 단지가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이 단지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 하니까 단지 내에 관통하는 어떤 구분되는 시설 때문에 구분이 딱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니까요, 이 단지를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있다, 구분 딱 되어집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다,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또 철도가 있다, 당연히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냐, 일반 도로입니다. 일반인한테 오픈되어진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일반 도로가 딱 있어요. 이것이 4차선, 20m 폭 이상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요, 단지 내에 4차선 길이 딱 뚫려 있다.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또요, 자,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도시계획 힘들어.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이것이 관통이 딱 되는데 8m가 폭이 된다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의 폭 20m, 도시계획 기준으로 8m가 단지 내에 관통이 딱 되어지면 하나의 사업으로 조성해도 1단지, 2단지 구분이 쫙 되어집니다. 자, 서울 가시면 저기 상계, 중계 가시면요, 아주 큰 보시면 주공, 무슨 1단지, 주공 2단지, 주공 3단지, 주공 4, 5, 6, 뭐 7, 8, 9, 뭐 10, 11, 12 쫙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뭐냐, 사이가 넓은 차도가 쫙쫙쫙 형성이 되어서 단지가 구분이 딱 되어서 1단지, 2단지 쫙 이렇게 형성이 쫙 된 하나의 사업이었어요.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해서 구분되는 시설에서 일반 도로의 폭, 넓이 20m, 도시계획도로의 폭, 넓이 8m일 때 단지가 구분된다. 일반 도로 폭이 15m다. 단지가 구분이 안 된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하십시오. 이번 항도심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이제 부대와 복리 나오죠.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보시면요, 주택 건물뿐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렇게 딱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자, 부대는 뭐냐? 단지라면 꼭 필요하다. 단지라면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 포함됩니다. 필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또 복리는 뭐냐? 자, 필요는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라면 주민한테 편리하다. 편리할 뿐이다. 편리한데 단지 밖에도 이와 같은 것도 참 많이 있다. 단지 밖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슈퍼마켓이죠. 슈퍼마켓, 판매점, 상가, 단지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 밖에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같이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운동시설 밖에도 많습니다. 많아. 밖에도 있지만 안에 있으면 편리하다. 뭐냐? 복리. 주택 단지라면 꼭 필요하다. 단지 안에 도로, 단지 내 담장, 단지 내 각종 어떤 화단 다 꼭 필요합니다. 그럼 부대입니다. 부대. 그래서 단지 안에만 있다. 단지는 꼭 필요하다. 부대시설. 밖에도 많지만 있으면 편리하다. 복리시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편리할 뿐이고 밖에도 많이 있더라. 있다. 이건 복리입니다. 복리. 근데요, 단지 안에 꼭 있습니다. 단지 안에 무슨 뭐 가로등, 또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벽, 단지 벽돌, 단지 화단들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부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외우실 수는 없습니다. 저는 복리 보세요. 복리 봅니다. 근데 복리인데요. 복리 보시면 상가시설들 참 있으면 편리합니다. 편리해요. 그래서 복리 속에 보시면 우리가 1종, 2종 건생시설들 다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근로생활시설도 다 포함돼요. 다 포함됩니다.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2종에 보시면 2종 건생에 포함되지만 2종 속에 보시면 장의사,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총포 판매소, 고시원, 이 다중생활시설입니다. 이것이 이 중에 포함됩니다. 포함돼도 단지 안에 장의사 안 되겠죠? 다른 지점 안 됩니다. 안마시술소 안 됩니다. 총포소 안 됩니다. 고시원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 중에 포함된 것을 다 단지 안에 복리가 될 수 있지만 장단, 안총다, 장의사, 달단, 안마시술소, 총포소,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은 단지 안에 설치를 못하니까 복리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자 오른편 밑에 박스 보시면 바로 기억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쭉 보시는데 또 비업 가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공지사, 공동작업장, 또요 지식산업센터, 또요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자 공동작업장 뭡니까? 지금 단지 안에 노인들이 모여서 마늘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업이 아니고 하루에 일당 한 3만 원쯤 나오거든요. 이거고요. 단지 안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파트타임 팀은 한 7, 8천만 원 나옵니다. 단지 사회복지관 타가서가 있습니다. 이건요, 서민 사는 아파트는요, 설치하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 주식센터, 사회복지관요, 서민 사는 그런 단지는 편리하니까 단지 안에 설치가 가능한 바로 복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또 보시면 밑에 비업에 있죠. 이와 같이 있으면 편리하다, 돈 번다 하면 복리, 꼭 필요하다 하면요, 부대시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관로 3번의 간선시설을 또 봅니다. 간선시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단지 안과 밖에 기관망을 연결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지 안과 밖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지 안에 보시면요. 단지를 딱 건설하면 이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단지 안에 전기선, 가스, 그 다음에요. 통신선, 지역난방선, 단지 내 도로, 또 수도등이 있습니다. 있어요. 다 있어. 안에 다 있어. 근데 밖에 있는 동종 같은 망, 수도, 가스 등과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밖에서 동종망을 연결하는 부분, 이 명칭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이 간선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간선시설이라고 불려요. 단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통지, 가스와 통신과 지역 난방은요 위험하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단지 안에까지도 간선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1번을 가봅니다.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이요. 리모델링 아주 계속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자 리모델링에 관한 일반적인 용어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 보시면요 단지 주택 건물의 단지 건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 단지 주택 건물들을 첫 번째입니다. 대수선을 한다 해도 리모델링이고요. 두 번째 일부 면적 정축한다 해도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거 할 때 보시면요. 대수는요. 일단 사용검사 입주한 지 10년 지나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축하는 이 경우는 15년 지나야 할 수 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정축을 하려고 하겠습니다. 정축인데요. 종전에 20평짜리를 40평으로 이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종전에 있던 주거전용 면적, 요 주거전용 면적에서 30% 넘지 못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종전 주거지정 요것이 85제곱미터 미만 아주 소형 평수 등이면요 4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평수를 키운다 해도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까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요 요 추는요 정축 가능한 이 면적 이 범위 안에서요 면적을 안 늘리고요 요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더 늘린다 증가를 시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해서 요 주택을 외부에 일반 분양을 딱 함으로써 여기 나오는 이 수익금 가지고 자기 집을 탁 바꾸면 땅값이 딱 올라가겠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증가할 때도요, 상한선이 제한 받습니다. 할 때 요 범위 내에서만 증가가 가능한데, 요건요, 기존 주택 단지 세대수입니다. 요 기존 주택 단지 세대수, 요 세대수에서 최대 보시면 100분의 15%까지만 가능하다. 이런 또 제한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요, 요 단지 안에서 말입니다. 요거 주택 말고 요 별동, 뭡니까? 저기 주민 공동시설 또 별도로 정축을 또 할 수 있다. 그럴 겁니다.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주택 정축할 때 보시면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넓힌다. 또는 요 빈 땅에 별동을 짓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그러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안 좋아. 안 좋으니까요. 이렇게 옆으로 펼치지 말고 수평 정축하지 말고 이 건물이 있으면 위로입니다. 위로. 그래서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해서 수직 정축도 가능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세개층까지의 수직 정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다랍니다. 그런데 기존 주택이 말입니다. 14층까지 이하의 주택이었으면 하중의 문제가 있으니까 요 상계가 아니고 일단은 2개층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또는 상한 또 제한받습니다. 받아요. 이 용어가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그러면 12번입니다. 공구 나왔죠. 공구 나옵니다. 공구입니다. 요건요 단지 구분과 요건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 단지 구분 시설 구분해야 돼요. 이 말은요. 자 보니까요 하나의 사업을 다 기획 딱 세웠어요. 사업계를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주택을요 600세대 이상 단지가 나오게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하지만요 동시에 착공했다가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적인 위험 때문에 우리가 착공 신고 요 한 번에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승인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착공입니다. 착공과 입주를요 분리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습니다. 착공이 뭐냐? 해서 착공할 때 하는 바로 착공신고, 착공신고입니다. 그 다음에요 입주할 때 받는 검사 바로 사용검사 그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지로 계획을 세워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지만 공사의 착공과 그 다음에 입주 사용검사를 구분해서 하겠다. 해서 1단지가 아니고요 1공구 먼저 공사하고 입주하고 분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고 뒤에 입주 분양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동시에 한 단지가 나오겠지만 착공과 입주만 구분하겠다라는 의미에서요.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따로 할 수 있게 공구별 분할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요. 한 공구는 최소한 300세대 이상 나오게 공구를 구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구 사이에 6m 넓이 가진 못으로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공구라 부릅니다. 공구. 그래서 이것도 박스 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지 사업계획 승인 자체를 따로 받는다. 아닙니다. 하나의 사업인데 착공 순수만 좀 나눠서 하겠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구별 바로 분할 승인을 부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요 문장이 삭제가 되었으니까 다 지우십시오. 지우시고 이제 차트 두 번에 주택단지의 건설 절차가 나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